너가 대신 결혼해야 해. 안 하면 우리 집 큰일 나. 결혼식 일주일 전 작은 원룸을 쓰던 우리 집은 마치 폭발이 일어난 듯 뒤집혀 있었다. 엄마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떨리는 손으로 폰을 붙잡고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를 반복했다. 그 손등에는 눈물 자국이 겹겹이 묻어 있었다. 그날 새벽 가족 단톡방에 올려진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미안. 나 못하겠어. 그 뒤로 언니는 예단비 150만 원을 챙긴 채 온전히 사라졌다. 방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텅 비어 있었고 창문만 희미하게 흔들렸다. 엄마는 문턱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이건 배신이다. 우리를 팔아먹고 도망간 거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냐? 식장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하객들에게 초대장이 다 나간 상태였다. 예비시댁에서는 날이 갈수록 전화가 쌓여갔다. 창피함보다도 우리 가족의 앞날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마를 압도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동생은 멍하니 한자리에 서 있었다. 언니의 결혼을 위해 한 달 넘게 밤샘 아르바이트를 뛰며 예단 꾸러미를 같이 준비했던 사람. 남의 결혼식인데도 본인 일처럼 기뻐하던 아이였다. 그런 동생은 모두가 울고 있는 가운데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제가 들어가면 돼요. 엄마는 외마디로 소리쳤다. 미쳤니? 너를 어떻게 보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남자를 노가다꾼이라고 불렀다. 평생 현장에서만 살아온 사람. 돈 한 푼 제대로 모은 적 없다는 소문. 성격도 거칠고 가정 교육도 없을 거라는 추측들. 그런데 언니는 그 남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예단비까지 받아 챙긴 후 하루아침에 증발했다. 동생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 결혼 망하면 우리 집이 감당 못해요. 제가 대신 들어갈게요. 울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집안의 공기는 조용히 뒤집혔다.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운명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라진 언니보다 남겨진 동생에게 훨씬 더 크고 예상 밖의 미래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노가다꾼 남자가 이 나라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고연봉 현장 전문가라는 사실을. 동생의 말에 엄마는 손가락이 굳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동안 언니를 믿고 지켜주기 위해 수없이 희생했던 시간들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 사람을 내가 대신 만난다고? 내가 왜 고생을 해야 하니? 결혼은 인생 전체가 걸린 일인데 이걸 장난처럼 바꿀 수 없단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동생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집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잖아요. 식장 취소하면 위약금만 1,000만 원이 넘어요. 예단도 이미 건넸고 혼주 자리도 다 잡혔어요. 우리가 책임 못 지면 평생 빚 갚으면서 살아야 해요. 엄마의 입술이 꿈틀거렸다.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현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어머니는 쉽게 답을 낼 수 없었다. 상황은 점점 더 진흙탕으로 가고 있었다. 예비 시댁에서는 언니가 도망친 이유를 우리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생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상대 남자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거친 손등에는 붉은 흙 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신발은 마른 먼지를 머금은 채 긴 하루를 증명하듯 무겁게 처져 있었다. 첫눈에 보기에도 유난히 말수가 적어 보이는 남자. 노가다꾼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투박한 외모.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묵은 슬픔이 고여 있는 듯 묘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엄마와 동생 앞에 서더니 힘을 빼고 말했다. 언니분이 도망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데 저한테도 이건 큰 상처입니다. 엄마는 미안함에 눈을 들지 못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들 원망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언니분 때문에 모든 준비를 헛수고로 만들 순 없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다정하지도 않았고 무례하지도 않았다. 그저 현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인내가 짙게 섞인 목소리였다. 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다.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조용히 동생에게 옮겨갔다. 그 눈빛은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한 사람의 선택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한 담담함만 있었다. 엄마의 숨이 가라앉지 않은 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결혼식은 단순히 한 가족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미래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이후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동생이 결혼식에 들어가겠다고 한순간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다. 작은 집안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라도 하니, 사람 인생을 이렇게 쉽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의 울분은 언니에게 향한 배신감과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동생은 조용히 엄마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엄마의 손을 감싸쥐었다. 엄마, 언니 때문에 우리 집 다 무너질 수 있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저라면 저는 기꺼이 할 수 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오케이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하나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언니가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예단비까지 챙겨 사라진 사람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마음이었다면 애초에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당황스러움보다 더 큰 문제는 예비시댁의 시선이었다. 지금 곧 식을 치러야 한다는 압박보다 언니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우리 집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았다. 그 남자의 부모님은 이미 언니의 실종을 듣고 크게 격분했다고 했다. 남자는 그 사실을 짧게 털어놓은 뒤 조용히 말을 이었다. 부모님도 상처가 크십니다. 저라는 사람을 무시하진 않지만 신부가 도망친 꼴이 됐으니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혼란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다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동생은 그 모습을 차분히 바라보다 나지막하게 말했다. 저도 부모님께 인사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제가 결혼식에 들어가겠다 말할게요.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남자가 먼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당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합니다. 의외였다. 노가다꾼이라고 불리던 남자에게서 이런 담담함과 책임감이 느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잠시 남자는 동생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뜻인지 미안함인지 그 감정은 섞여 있었지만 한 가지 뚜렷한 건 남자의 태도는 단순히 결혼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진짜 신부로 존중하겠다는 마음이 묻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엄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동생의 결심은 기울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 가정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언니가 사라진 자리는 누군가의 배신으로만 남지 않았다. 이제 그 자리는 새로운 결혼의 시작점이 되려 하고 있었다. 남자가 돌아간 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말 한마디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공기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다. 동생은 작은 방 앞에 서서 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다. 바로 며칠 전까지 언니가 신부 드레스 사진을 보며 웃던 자리였다. 사진이 놓여있던 탁자 위에는 동생이 직접 만들어준 부케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 앞에서 동생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다가와 조용히 안아주자 그제서야 동생의 눈물이 방울처럼 떨어졌다. 나도 무서워. 근데 누군가는 이걸 감당해야 하잖아. 엄마는 차마 말로 답하지 못했다. 누가 봐도 이 선택은 어린 딸에게 너무 큰 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감정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치가 아니었다. 결혼식은 이미 다음 주였다. 예비 시댁에서는 신랑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더 단호하게 나오고 있었다. 언니가 도망친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동생과 엄마는 평생 비난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동생의 폰이 갑자기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언니였다. 순간 엄마와 동생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언니, 어디야? 지금 당장 돌아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목소리였다. 나 다시 못 돌아가. 그 결혼 나 절대 못해. 그리고 예단비는 내가 그동안 집에서 해온 걸 생각하면 받을 만큼 받은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주저앉았고 동생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언니, 그 돈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 언니의 대답은 더 냉정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난 더는 집에서 희생하고 싶지 않아. 뚝, 통화가 끊겼다. 집안은 한순간에 진공처럼 고요해졌다. 동생은 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울음도 터지지 않았다. 그저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져가는 순간이었다. 엄마, 저 진짜로 결혼할게요. 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놔둘 수 없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감싸며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하니? 동생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폭이나 체념이 아니라 무너지는 가족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담대한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의 끝에는 동생도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가 버리고 도망친 남자, 노가다꾼이라고 불리던 그 남자가 이 결혼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동생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언니의 빈자리를 대신 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산은 예비 시댁과의 첫 만남이었다. 신랑은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단순 설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언니가 도망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랑의 집안에서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결국 동생과 엄마는 신랑과 함께 예비 시댁에 방문하기로 했다. 방문 약속을 잡은 그날, 동생은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언니를 위해 골라준 옷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입고 있었다. 집을 나서기 직전 엄마가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어. 하지만 내가 너무 착해서 또 상처받을까봐 그게 걱정이다. 동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동생의 심장을 계속 쥐어짜고 있었다. 예비 시댁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문 밖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동생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곧바로 눈길을 돌려버렸다. 환영의 기색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짧고 딱딱한 말투였다. 거실 중앙에는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동생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랑은 가족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리듯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저와 이 가족의 문제일 뿐 이분들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럼 도망간 신부는 누구 잘못이란 거야? 우리가 무시당한 것부터가 문제인데 여기서 끝을 어떻게 내야 할지 솔직하게 말해보자. 동생은 그 말에 작게 숨을 삼켰다. 엄마는 불안하게 손을 모으고 신랑은 부모를 향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간 건 도망간 사람 문제지. 여기 있는 아이 잘못은 아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건 분명히 큰 상처지만 결혼이란 게 외모나 겉모습 하나로 되는 게 아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짧게 노려보았지만 시아버지는 묵묵히 말을 이었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우리 아들 곁에 서서 함께 가줄 사람이냐? 아들이 그 아이와 함께 살 만큼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그거 하나다. 동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반대만 예상했는데 오히려 묵직한 온기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대로 넘어갈 상황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강한 공기는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불안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랑이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다. 사실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부모님도 동생도 엄마도 모두 신랑을 바라보았다. 그가 말하려는 내용은 이 결혼의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을 만큼 중대한 진실이었다. 신랑의 갑작스러운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풀며 작게 눈살을 찌푸렸다. 못 드린 얘기. 신랑은 잠시 숨을 고르고 부모님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 현장에서 일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 막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구조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동생도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그 순간 눈빛이 확 바뀌었다. 구조기술자라고?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제가 맡는 일은 일반 인부가 아닌 자격증이 필요한 고난도 작업들입니다. 건물 균열 검사, 위험 구조물 복구, 그리고 지하 안전 점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럼 내가 말했던 연봉이라는 게 설마 그게? 신랑은 차분하게 고개를 다시 끄덕였다. 네. 제 연봉은 일반 공사 인부와 다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얘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건 제가 자랑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구조기술자면, 그 등급이면 연봉이 억 단위에 가까울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 한쪽이 술렁거렸다. 엄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동생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언니가 도망간 신랑이 이렇게 뛰어난 전문직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다. 신랑은 부모님께 시선을 돌렸다. 저는 겉모습이나 하는 일 때문에 무시받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상대 가족이 비난받는 건 원치 않습니다. 도망간 분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선택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아버지가 신랑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러면 너는 대타로 들어오는 이 아이와 정식으로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냐? 신랑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동생은 긴장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용기가 있었다. 신랑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다. 네, 저는 이분과 결혼할 의지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제 옆에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했다.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아들의 태도와 책임감, 그리고 예상 밖의 진실이 혼란스럽게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동생은 마침내 용기 내어 말했다.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언니가 남긴 상처는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예 지키고 가정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방 안 공기는 조금씩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긴장감은 이 결혼이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언니가 버린 자리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연과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예비시댁은 조용했다. 방 안에는 말이 멈춘 시간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누구도 먼저 숨을 크게 내쉬지 못했다. 마치 작은 한마디가 폭풍을 불러올까? 모두가 숨을 억지로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푼 채 천천히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조금 전과 달리 어떤 결정을 향해 움직이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서는 것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야. 엄마는 그 말에 긴장하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하지만 동생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거 잘 알아요. 제가 언니 대신이라는 이유로 이런 큰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으려고 오늘부터 마음 다잡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 대신 신랑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는 그래도 이 아이하고 결혼할 생각이 확실한 거냐? 신랑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선택한 건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과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말에 동생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신랑은 그 변화를 보고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묵묵한 결심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우리가 결혼을 막을 이유는 없다. 근데 조건이 있다. 엄마의 어깨가 움찔했다. 동생도 숨을 참았다. 이 결혼은 도망간 신부 때문에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야 한다. 너희 둘은 서로를 존중할 것. 남의 집안 문제로 우리 집에 상처 내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 문제는 이 집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 것. 동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네, 모두 지키겠습니다. 신랑은 부모님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분을 제 아내로 존중하겠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예상치 못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시아버지는 팔을 풀고 동생에게 따뜻한 말투로 말했다. 내가 용기 있는 아이라는 건 오늘 딱 보니까 알겠다.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견하다. 동생은 그 말에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딸의 등을 토닥였다. 강제처럼 시작된 자리가 이제야 조금씩 결혼이라는 이름을 갖추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이 정리되기도 전에 신랑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신랑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동생은 불길함을 느끼며 물었다. 전화 누구예요? 신랑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언니분입니다. 방 안의 긴장은 다시 날카롭게 일어섰다. 그리고 그 전화는 이 결혼의 흐름을 또 한 번 뒤집을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랑의 폰 화면에 뜬 이름. 동생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방금 전까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던 그 언니가 맞다는 것을. 신랑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네, 저입니다. 스피커폰이 아님에도 언니의 목소리는 거실까지 또렷이 들렸다. 그 목소리는 죄책감 하나 없이 당당하고 거칠었다. 결혼식은 어떻게 됐어? 내가 없어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진짜야? 동생은 온몸이 굳었다.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눈을 치켜떴고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신랑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진행할 생각입니다. 언니는 코웃음을 치듯 말했다. 그래, 잘됐다. 그럼 예단비는 좀 늦게라도 돌려줄게. 지금은 돈이 없어. 그 말에 엄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신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예단비는 그쪽 가족이 아닌 저희 집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근데 왜 하필 동생이야? 내가 못한다고 해서 왜 얘가 들어가? 이 결혼에 무슨 욕심이라도 난 거야? 그 말은 동생의 마음을 깊게 찔렀다. 그러나 신랑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쪽이 떠난 선택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왜 동생이냐고. 그 애는 원래 나보다 못한 애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서야 할 자리에 걔가 서는 건 말이 안 돼. 그 말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듣다 못해 한마디를 내뱉었다. 버려놓고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니. 언니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얘가 가져가는 게 싫다고. 조금이라도 양심 있으면 걔도 빠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동생은 더는 들을 수 없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왔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랑이 동생보다 먼저 나섰다. 그만하십시오. 신랑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당신이 누구보다 먼저 이 결혼을 벌였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책임지겠다는 사람을 비하할 권리는 없습니다. 언니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 좋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결혼 잘해보든가. 근데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도망쳤는지. 통화가 끊어지자 방 안에 다시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동생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상처투성이의 말들을 하나하나 삼키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신랑은 동생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상처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동생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한 온기가 번져갔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결혼은 단순히 책임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서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예비 시댁과의 만남이 끝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대와 불안이 한꺼번에 얽힌 묘한 공기 속이었다. 동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정말 내가 결혼을 하는 건가? 강제로 결정된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책임뿐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로 변해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말 괜찮겠니?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 동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 언니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계속 도망칠 수도 없어. 이미 시작된 일이고 그 사람도 책임감이 있어 보여. 나도 내 자리 지켜볼게.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군가는 옆에서 버텨줘야 했다. 그날 밤 신랑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혹시 내일 웨딩샵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동생은 메시지를 보며 가슴 한켠이 묘하게 흔들렸다. 이건 언니와 약속했던 장소였다. 언니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둘이서 사진을 찍으며 웃던 공간. 그 기억 위에 자신이 서게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네, 같이 갈게요. 다음 날 웨딩샵 앞에서 신랑을 만났을 때 동생은 깜짝 놀랐다.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전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신랑은 어색한 듯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동생은 작은 미소로 답했다. 충분해요. 어제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웨딩샵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드레스를 고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하지만 동생은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언니와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 마치 머릿속에서 생생히 떠오르는 듯했다. 언니가 입어본 드레스들, 언니가 고른 색감, 언니가 손등으로 만지작거리던 레이스들, 모든 게 고스란히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그때 신랑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힘들면 천천히 골라도 됩니다. 그리고 꼭 비싼 걸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한 걸 고르세요. 그 말에 동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위로하려고 긴 말들을 쏟아냈겠지만 이 남자는 과하지 않은 말로 그저 동생의 공간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드레스를 입고 커튼을 열었을 때 신랑이 잠시 말을 잃었다. 예뻐요. 그 짧은 한마디가 동생의 가슴에 잔잔한 온기를 남겼다. 그 순간 동생은 알게 되었다. 이 결혼이 언니의 도망 때문에 시작됐지만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아주 조금이나마 생겼다는 것을. 웨딩샵을 나서는 길, 신랑은 동생이 입었던 드레스 사진을 조심스레 폰에 저장하고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가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책임감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동생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누구에게 휘둘리거나 푸시받는 느낌 없이 온전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루를 보낸 건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웨딩샵을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의 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언니였다. 동생, 너 진짜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생각 좀 해봐. 그 결혼 내 인생 망치는 길일 수도 있어. 동생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신랑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물었다. 괜찮으세요? 동생은 억지로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스팸 같아서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겁고 낯선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다. 메시지의 톤은 동생이 잘 되길 바라는 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질투, 불안,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분노가 뒤죽박죽된 어딘가 비틀린 감정이었다. 그날 밤 동생은 자고 있는 엄마 옆에서 언니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러다 결국 할 말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언니, 내가 왜 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지 알잖아. 누가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을 거야.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동생은 손을 움켜쥐었다. 원망이 아니라 슬픔이 더 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야. 나한테 예의도 갖추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메시지가 또 왔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훔쳐가겠다는 거야? 동생의 눈이 커졌다. 자리, 언니가 말하는 자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던 신부라는 위치였다. 그 순간 동생은 확실히 깨달았다. 언니에게는 결혼의 의미가 사랑도 책임도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누군가의 시선 아래 자신이 가장 예뻐 보이고 싶었던 자리였다는 것을. 동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메시지를 모두 지웠다. 아무리 말을 해도 언니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신랑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표정이 조금 어둡던데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한 건 아니죠? 그 말은 동생의 마음 깊은 곳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아니에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신랑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하는 결혼이니까요. 그 순간 동생의 눈가가 붉어졌다. 언니가 남기고 간 상처들 사이로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동생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언니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림자를 밀어낼 만큼 조금씩 단단해지는 빛도 생겨나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생과 신랑은 신혼집을 함께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이것도 사실 언니와 신랑이 하기로 했던 일정이었다. 동생은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자신이 가짜 신부가 된 듯한 불편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신랑은 내내 동생의 속도를 맞추며 걸었다. 조급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안정된 걸음이었다. 첫 번째 신혼집 후보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였다. 동생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넓은 거실에 눈이 커졌다. 여기 너무 좋은데요. 신랑은 거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여보냈다. 관리비가 조금 높은 편인데 살기에는 편할 겁니다. 출퇴근 거리도 적당하고요. 동생은 고개를 저었다. 저한테 너무 과해요. 언니랑 준비할 때도 이렇게 좋은 데는 안 봤어요. 신랑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제는 언니분이 아니라 당신 집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당신 기준에 맞는 곳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동생의 마음을 또 한 번 울렸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맞춰주는 경험이 이렇게 생경하고 따뜻할 줄 몰랐다. 두 번째 집을 보러 이동할 때 신랑은 조수석에 앉은 동생에게 갑자기 물었다. 혹시 일은 계속할 생각이신가요? 동생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아, 네. 결혼했다고 해서 그만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일하는 게 좋아요. 신랑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는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일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동생에게는 깊은 의미로 와 닿았다. 언니와 신랑이 만났을 때 언니는 늘 말했다. 결혼하면 나는 일 안 해도 돼. 내가 더 예쁠 테니까 그 사람이 다 해주겠지. 동생은 그 말이 얼마나 철없고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뼛속까지 느끼고 있었다. 세 번째 신혼집은 도심과 조금 떨어진 빌라인데 신랑은 이곳을 특히 마음에 들어 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넓진 않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 동생도 천천히 둘러보다가 작은 침실을 보며 말했다. 여기 느낌 좋아요. 저는 이런 곳이 더 편해요. 신랑은 결국 그 말 하나에 신혼집 결정을 내려버렸다. 그럼 이 집으로 하죠. 동생은 놀라며 물었다. 그렇게 빨리 결정해도 돼요? 신랑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네. 당신이 편한 집이 우리에게 좋은 집입니다. 그 말에 동생의 심장이 천천히 따뜻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는 감각. 그건 동생이 어릴 때 이후 아주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다. 신혼집 계약을 하고 돌아오는 길, 동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고마워요. 처음에는 언니가 도망간 자리를 억지로 채우는 기분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제 자리를 찾고 있는 기분이에요. 신랑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조금 주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시작했지만 함께 가는 길은 억지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동생의 가슴 속에 아주 작은 빛이 켜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언니가 버린 자리 위에 두 사람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서서히 쌓이고 있었다. 신혼집 계약까지 마치고 결혼식은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동생은 드레스와 예복, 식순서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다짐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처음엔 불안이 컸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책임과 기대가 더 컸다. 신랑과 함께 준비해온 시간들은 동생에게 생각보다 많은 안정감을 주었다. 그날 저녁, 엄마와 동생은 식 전날이라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는 손톱을 다듬어주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것들, 이제는 지켜줄게. 동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저 이제 무서운 것보다 이 사람이랑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요.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쾅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생과 엄마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시간은 밤 10시가 넘은 때였다. 누구세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동생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문 열어. 나야. 언니. 동생의 손에서 물기가 사라지는 듯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다. 엄마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문이 열리자
언니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너무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초췌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저기를 숨기지 않고 있었다. 그래, 내가 아픈데도 와줬다. 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 들어왔다. 내일 결혼식 한다며. 참 대단하다. 내 자리를 이렇게 쉽게 가져가. 동생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 자리는 언니가 버린 자리야. 언니의 눈빛이 흩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언니가 버린 자리라고? 그래, 좋아. 근데 내가 왜 들어가? 왜 하필 내가 가서 앉아? 내가 그냥 도망간 줄 알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왜 도망쳤어? 도대체 이유가 뭐길래? 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조용히 그러나 독하게 말했다. 그 사람, 돈 잘 벌잖아. 엄마와 동생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언니는 계속 말했다. 그 사람, 연봉 억 단위라며. 그 사실 이제 알았다고 들었어. 동생의 얼굴에서 피가 쏙 가셨다. 언니는 비웃었다. 내가 왜 도망쳤는지 알아? 그 사람이 돈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결혼하면 내가 불리한 계약서 쓰게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 말은 동생의 가슴에 뜨거운 분노로 꽂혔다. 언니, 그건 언니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야. 언니는 고개를 젓고 말을 이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더라.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 순간 동생은 더 이상 언니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돌아갈 자리는 없어. 언니가 버린 자리. 이제는 내 자리야. 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하지만 동생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일은 내 결혼이야. 언니의 입술이 떨렸고 엄마는 눈을 감고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언니는 돌아서서 집 밖으로 나갔다.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동생은 알았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전날 밤 언니가 남기고 간 상처와 소동이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질 만큼 햇빛은 평온하고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동생은 드레스를 입기 전 화장대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 설렘에 가까웠다. 엄마는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딸,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누가 뭐라 해도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날 사람은 너야. 동생은 눈을 들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언니의 결혼을 위해 밤새 준비하던 자신이 오늘은 신부가 되어 앉아 있다니. 드레스를 입고 커튼을 열자 엄마의 눈이 찡하게 젖었다.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동생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식장으로 이동하자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객들은 소곤거리며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궁금해했다. 특히 언니와 신랑의 결혼이 무산될 뻔했다는 소문이 어디선가 새어나가 있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은 더 집중되어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동생의 이름을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기 동생 아니야? 언니 대신 결혼한다더니 진짜였네. 난 신랑이 뭐 때문에 도망갔다고 했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동생은 시선의 무게에 잠시 숨이 막혔다. 하지만 엄마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사람들이 뭘 알겠니?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돼. 신랑 대기실로 향하기 전 동생은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신랑은 이미 예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는 동생을 보자마자 천천히 미소 지었다. 오셨군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동생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네. 준비되셨어요? 신랑은 동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준비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후회 없이 만들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은 동생의 마음속에 깊게 박혔다. 둘의 시작이 억지였던 만큼 오늘만큼은 억지가 아니라 진심이길 바라는 마음이 그 한마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식장 문을 열며 말했다. 신부 입장 준비해 주십시오. 동생은 문 앞에 섰다. 수백 개의 시선이 기다리는 길.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식장 뒤편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 언니 아니야? 왜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야? 동생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전날 밤 집 앞까지 찾아왔던 그 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식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동생도 달라져 있었다. 도망칠 생각도 물러날 마음도 없었다. 이제 무너뜨릴 수 없는 결심이 동생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언니가 식장 뒤편에 나타난 순간 사람들의 숨소리가 동시에 멈춘 듯했다. 그녀는 또렷했다. 도망칠 때의 초라한 모습 대신 어딘가 당당하기까지 한 표정이었다. 동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언니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서로 닿는 순간 언니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마치 내가 내 자리를 뺏었다. 그 말이 눈빛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사회자가 당황해 마이크를 내리고 스태프들이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려던 찰나 언니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신부 대기 공간을 향해 걸어왔다.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이 누구 결혼식인지 몰라. 하지만 언니는 그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동생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축하해. 드디어 내가 버린 자리를 내가 가져가는구나. 동생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 시간 동안 신랑과 함께 만든 기억들이 자신을 붙들어주고 있었다. 언니가 버린 자리라서 내가 들어간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언니는 피식 웃었다. 내가 내 자리를 대신한다고 내가 너보다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야. 난 그 사람이 날 평생 책임질 자신 없다고 봤던 거고,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 말에 식장 앞줄에서 듣던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신랑이 동생에게 다가와 작게 등을 받쳐주었다. 그 한 동작이 동생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신랑은 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결혼을 거부했고 그 선택으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언니는 도전적인 시선으로 말했다. 그래. 근데 결혼하려면 양쪽이 다 동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 친구도 나처럼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지. 그러자 동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언니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동생은 계속 말했다. 언니가 도망친 이유, 이제 알겠어.
언니는 사랑도 책임도 원치 않았어. 그냥 신부라는 자리를 원했지. 사람이 아니라. 언니의 표정이 굳었다. 동생은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선택했어. 자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식장 곳곳에서 숨죽이던 하객들의 시선이 조금씩 동생에게 향했다. 한 사람의 담대한 목소리가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다. 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동생을 노려보다가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왜 내가 도망쳤는지, 그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그 말에 신랑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부담을 줄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언니가 비웃는 듯한 눈으로 말했다. 그래, 그럼 잘 살아봐. 언니는 뒤돌아 식장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하객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 무게 속으로 사라졌다. 동생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한 줄 흘렀다. 그러자 신랑이 손수건을 건넸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했습니다. 그 말에 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 결혼은 절대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는 결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향한 단단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언니가 식장을 빠져나간 후 잠시 웅성임이 이어졌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방금 벌어진 상황을 속삭였다. 하지만 동생은 그 혼란 속에서도 단단하게 서 있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더 확실해지는 느낌이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곧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식장 안의 소라는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신랑은 동생에게 다가와 살짝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시죠?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이제 가야죠. 문 앞에 선 순간 동생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는 묘한 벅참에 가까웠다. 웨딩홀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동생은 밝은 조명 아래 차분히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다. 하객들은 도망친 언니 대신 새로운 신부가 들어오는 이 순간을 묘한 긴장감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신랑의 눈빛이 먼저 흔들렸다. 그는 신부가 등장하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며 눈앞의 여인을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처음 동생을 만났을 때와 달랐다. 책임감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존중, 감사, 그리고 어떤 믿음 같은 것.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보는 듯 따뜻하고 단단한 시선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동생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남이 버린 자리를 억지로 채우는 사람에서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신부와 신랑은 서로를 향해 서주십시오. 둘이 마주보는 순간 식장 공기는 조용해졌고 하객들도 숨을 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었기에 신랑이 직접 약속의 말을 건넸다. 신랑은 천천히 동생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저는 오늘 억지로가 아닌 선택으로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식장 안의 웅성임이 사라지고
향초의 은은한 냄새만이 공기 사이를 채워갔다. 동생도 숨을 고르고 조용히 답했다. 저도 오늘 누군가의 대신이 아니라 제 발로 선택한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 말에 신랑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는 말하지 못한 고마움과 감동이 묻어 있었다. 둘의 손이 맞잡힌 순간 하객들의 박수가 천천히 이어졌다. 그리고 식이 시작되려고 할 때 식장 뒷문이 다시 열렸다. 모두가 순간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번엔 언니가 아니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낯선 남자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신랑을 보며 말했다. 형님, 현장에서 난 사고 처리 마무리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졌다. 신랑이 단순한 현장 인부가 아니라 책임자 그리고 팀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다. 동생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 결혼은 진짜 선택이었다. 누구의 대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걸어가는 시작이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은 환하게 축하를 건네며 식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동생과 신랑은 아직도 현실감이 채오지 않은 듯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잠시 후 신랑의 후배가 다시 다가와 말했다. 형님, 아까 말씀하신 서류들 전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총괄회의 꼭 참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에 하객들이 또 한 번 술렁였다. 총괄회의? 저 사람 팀장인가? 아까 보니까 다들 형님이라고 부르던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신랑은 단순한 현장 직원이 아니라 현장 구조팀을 총괄하는 책임자 중 책임자였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찰보다 먼저 투입되기도 하는 전문 구조 기술자, 연봉이 높을 뿐 아니라 의리, 책임감, 그리고 현장에서 쌓은 신뢰까지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동생은 그 사실을 결혼식장에서 모두가 확인하는 걸 보고 새삼 가슴이 벅차올랐다. 신랑은 동생을 향해 미소 지었다. 오늘은 제 일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과 저의 하루니까요. 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의 시작이에요. 따뜻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식장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경찰 왔어.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모두가 본 것은 건물 앞에서 경찰에게 둘러싸인 언니였다. 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주변에는 예식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금고에서 봉투 가져간 사람. 동생과 엄마는 눈이 커졌다. 직원은 설명했다. 결혼 전날 신부 대기실 금고에서 축의금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CCTV 확인했더니 이분이 금고를 열고 봉투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동생은 믿기지 않는 듯 속삭였다. 설마.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언니는 식장에 오기 전 신부 대기실에 잠입해 축의금 봉투 몇 개를 훔친 것이었다. 경찰이 언니에게 말했다.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언니는 울먹이며 변명했다. 그거 그냥 내가 잠깐, 내 돈도 아니고, 아니, 잠깐만. 하지만 아무도 그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엄마조차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다. 동생이 걸어 나와 언니 앞에 섰다. 언니는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냥 너무 속상해서
동생은 조용히 말했다. 언니가 우리 집을 버린 것도 그 사람을 버린 것도 다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오늘은 정말 아니야. 언니의 눈이 흔들렸다. 동생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언니가 만든 대가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경찰이 언니를 데리고 가자. 식장 앞 공기는 깊은 한숨처럼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순간 신랑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했습니다. 동생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 괜찮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신랑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갈까요? 그 말은 결혼식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평온한 선언 같았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언니는 자신이 벌인 결혼식에서 스스로 만든 대가를 치렀고 동생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삶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객들도 식장 직원들도 신랑의 동료들도 오랫동안 잊지 못할 통쾌한 반전으로 남게 되었다.